메디컬 타임즈가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 의료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신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님을 모시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5월 10일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 판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이 보건의료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끝날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나쁘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지역 의료가 네. 차이가 좀 나니까 그거 해소하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키우는 거.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에 방역 체계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공약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교수님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일 내에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나가니까 코로나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손실보상.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금융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기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패키지로 하는 게 100일 내에 끝내겠다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의료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 과학 방역이 최우선 모토죠. 과학 방역의 베이스는 데이터입니다. 네네. 근데 저 질병청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별로 뭐 어제 40만 명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제 뭐 누락됐고 오늘은 뭐 50만 명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근거가 되고요. 그걸로 우리는 방역을 하겠다 하고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한번 방역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전에 가지고 있던 게 메드스텍 거 가지고 있었는데 186명짜리 환자가 있어요. 그랬죠. 뭐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공공이 다 못 맞거든요. 지금 민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 인력 지원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 매뉴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때면 5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5월 10일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방역 체계 논란도 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꼭 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긴장은 해야 되고 아마 그때쯤 되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 11월 초에는 우리가 백신을 다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받듯이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 되는데 뭐 전 국민을 맞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60세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백신을 계속 가야 되는 거군요. 이제 매년 맞아야죠. 뭐. 독감 백신 맞듯이. 뭐 한 2, 3년은 계속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공공의료 분야 공약도 사실 좀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좀 미세하게 달랐던 게 그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그거는 반대지만 의료 인력을 늘리는 거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 당선인의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은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기본적으로 이게 의료랑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생각 정도는 이런 겁니다. 이 의학 분업하면서 의대 정원이 10% 감축됐거든요. 351명이 감축됐습니다. 뭐 새롭게 병원을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짓고 이거보다는 있는 감축된 거를 회복시키면 351명이니까 10년 하면 3,500명이거든요. 정부가 전에 얘기했던 10년 동안 4,000명 그죠? 그럼 이건 또 정원이니까 계속 지속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회복시킬 때 약간 다르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게요.
과거에 일률적으로 네네. 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10% 감축됐으면 수도권이나 큰 의과 대학은 한 5%만 증원해주고, 그러니까 원상 복귀를 하는데, 나머지 지방이나 소규모 의과 대학, 네네. 우리나라 소규모 의과 대학 50명이 입학 정원하는 게 17개 있거든요. 있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데는 한 20% 올려주고, 뭐 예를 들면 지방의 큰 의과 대학은 10%, 그러니까 네네. 수도권은 큰 데는 5%, 10%, 20%,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숫자가 맞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그것도 한 번에 올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1명이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180명, 네네. 175명, 6명을 1차적으로 늘리고 네네. 그다음에 수급 추계를 다시 해서 2차로 올려야 돼요. 단계적으로. 예, 예. 근데 우리는 공공의과 대학에 반대인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과 대학이 40개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120개 있습니다. 네, 엄청 많네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 6배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3배 많으니까 이게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미국 의과 대학 수가 2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그매지고 뭐 이상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의대는 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가 네네. 아마 이게 또 소규모화 될 그런 지적이 거고, 많죠. 네네. 예. 거기다가 뭐 선발 과정도 좀 이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만약 공공을 하고 싶으면 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네.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거 없이 강제로 저것만. 예. 네. 우리가 대만의 양생의과 대학이라고 걔네 뭐 75년에 그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 철폐하고요. 일반 의과 대학으로 환원됐어요. 그렇게 공공의대를 예, 신설했지만 예, 예, 예. 철폐하게 되었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반복될 거다라는 우려시네요. 그 공공의대 얘기 좀 해봤는데요. 예. 사실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은 문재인 케어도 있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할 수 없을 텐데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뭐 보건의료 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차이는 방향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 문재인 케어는 최1의 우선순위로 네. 비급여 급여화이죠. 그랬죠. 네. 네, 그다음에 2번이 그 본인 부담 상한제, 네. 3번이 재난적 의료비. 네네. 저는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1순위로 뭐가 가야 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이게 우리나라가 네. 보장성 지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네네.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 65%, 네. 문재인 케어에서 70% 하겠다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네. 물건 나갔다고 네. 달성 못하리라고 보지만 네네. 재난적 의료비는 더 아픕니다. 저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썼을 때 재난적 의료비라 그러는데 네네. 뭐 약간 풀어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분은 1,200만 원 벌 거고 1년에 네네. 그래서 200만 원 먹는 값에 썼고 네네. 1,0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이제 400만 원 의료비가 나오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게 2.4%입니다. OECD 평균은 네. 0.5%. OECD 평균 굉장히 네. 높은 수치군요.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는 네. 1층, 1단계, 2단계, 3단계 보장으로 바꾼다.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네네. 비급여 급여하는 거 해야죠. 해야 될 비급여는 급여 시켜야죠. 그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제도 급여가 많이 되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좀 더 위력이 있죠. 본인부담 상한제는 네. 급여의 본인부담에 대해서 그렇죠. 해주니까요. 네네. 그러면 비급여가 남지 않습니까? 네. 비급여까지 메꾸는 게 재난적 의료비거든요. 근데 작년이 450억을 썼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80조인데 네. 그거 뭐 한 1, 2조 써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한꺼번에 늘리는 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계산해 보면 일단은 5천억까지 늘린다 그 지역을. 네네. 그 다음에 그 쓸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까다로워요. 재산이 5억까지면 신청 자격이 떨어지고 네네.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네네. 신청 절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완화시켜버리면 네네. 재산 뭐 한 10억 정도 2배 늘려놓고 네네. 신청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하면 재난적 의료비는
한 1, 2년 해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 더 붙여서 지금 목표는 5천억까지 늘린다는데 뭐 1조가 되면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율 2.4%를 일단은 1.2% 절반을 줄이는데 이게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1% 이내로 줄어들이는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의 반응 굉장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이 인기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적 의료비 당하시는 분은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근데 저희 기본적으로는 인기든 아니든 두 번째 치고 국민이 힘든 국민들한테 더 지원해야 된다. 다음 쟁점 좀 넘어가 보면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이 맡으셨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의사라기보다는 사실 기업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대면 진료가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그 근간에 그런 더 빠르게 출시되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가 녹아들 거라고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상하신 것대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지금 법으로도 허용되어 있는 게 의사 대 의사, 의료기관 대 의료기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의 불편을 이게 원격 하여튼 텔레 커뮤니케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게 해소되니까요. 그거는 저희도 강력히 하고 지금도 문제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 그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뭐 의료계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도 주치 제도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주치들이 자기 환자지 않습니까? 뭐 1년 동안 자기 환자인데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환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 하는 거는 의료계가 그렇게 크게 반대 안 할 것 같다. 자기 환자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가 대면으로 보는데 비대면으로 봐도 되는 환자를 셀렉션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의 문제, 뭐 의료 질의 문제도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또 하나 벽오지와 장애인들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뭐 벽오지야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은 움직이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러면은 뭐 의료계랑 협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속도감은 좀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윤석열 후보의 쇼츠 그 59초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구호가 좋아 빠르게 가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쟁점이 초진 재진인데요. 재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진은 어떨까요? 초진도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등록돼 있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적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현재처럼 이 현재 진료 체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에 집어넣는다 위험스럽죠. 근데 주치의에 등록된 사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급하게 아파요. 그러면 전화 받고 아니면 그 비대면 진료를 하고 빨리 응급실을 가지고 큰 병원 그것도 주치의니까 어느 병원 가세요.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이런 초지는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법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정당을 차치하고 모든 정당에서 냈던 법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 대선이 끝나자마자 간호법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윤 당선인도 또 간협도 찾으셨고, 어떻게 보세요? 윤 후보 때 그렇죠. 간호협회 가신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게 오후였어요. 뭐 3시인지 4시, 5시인지 하여튼 오후에 가신다. 그 연락을 제가 수행비서가 아니니까 아침에 알았죠. 간호협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간호법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스탠스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뭐 법조이시니까 뭐 크게 걱정도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직능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 이게 법 제정 원리상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능과 관련된 법은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간호라는 영역이 굉장히 크니까 꼭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런 법으로 이 간호사법이 아니라 좀 바꿔주면 어떠냐? 그렇게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네네. 그 다음날 기사를 보면 간호수법 찬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약속하고 오셨죠. 예. 네. 근데 그게 네.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네. 하여튼 뭐 이게 당선인이 하셨습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간호사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 저희 뭐 거대 그때 되면 이제 야당이 되죠. 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면 뭐 방법이 없을 네네. 수도 있고 뭐 네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인데 네네. 이 거부권도 3분의 2 국회 3분의 2 되고 나면 네네. 비토를 놓고 3분의 2가 되면 네네. 다시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민주당 손에 달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짧게나마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건의료 정책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메타포커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